네,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11주차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3차시,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무기에 대한 정의라든가 화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쓰여왔고 그런 부분, 또 이 화약과 관련한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 때 최무선 장군께서 원나라의 이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화약의 제조 비법을 갖다가 익혀서, 그래서 이제 화약을 갖다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그 화약 개발과 더불어서 화약을 사용한 그런 무기들, 소위 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들을 갖다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주화라든가 또는 신기전이라든가 이런, 이제 신기전이 최무선 장군이 개발했던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세종 시절에 이제 이 주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더 개량해서 이제 개발을 한 거지만, 그렇게 이제 무기의 발달이 이루어졌고, 특히 세종 때는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다양한 유형의 무기들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전을 갖다가 이렇게 한 번에 연발로 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기전 화차도 개발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갖다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또 특히 이제 임진왜란 그 무렵에는 비격진 천례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이제 무기들이 개발이 돼서 큰 역할을 했다.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물 자료들,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어떤 그 기록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증이 되고, 그리고 재현을 한 그런 부분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무기, 이번에는 이제 총통형, 총의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통은 크기라든가 화약의 중량, 탄환의 수, 사정거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큰 것부터 이제 차례대로 천자문의 순서대로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천, 지, 현, 황으로 구분을 해서 천자 총통, 지자 총통, 현자 총통, 황자 총통, 이런 식으로 이제 쓰였다. 그리고 이 총통의 경우에는 무경목형 총통, 이런 것들이 고려 말에 이제 먼저 개발이 됐고요. 이런 것이 이제 조선 초에 이제 들어서는 경목형 총통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고요. 조선 중기에는 김지라고 하는 사람이 토격형 총통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서, 그 토격형 총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승자 총통이 되는 것이죠. 요 총통들은 개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전장에서도 많이 쓰였는데, 여진족의 니탕계난이라고 하는 니탕계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난에서도 큰 활약을 한 그런 것들로 남아 있고요. 임진왜란 이후에도 화승총 방식에 의해서 이제 밀려나긴 했지만, 임진왜란 시절에도 아까도 잠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총통과 관련해서는 사진으로 국조올해의 설해라고 하는 그 책의 병기도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총통과 관련해서 총통의 도면, 그 다음에 상세 설명,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그 사진이 현자 총통에 대한 그러한 이제 사진입니다. 국조올해의 설에 적혀 있는 병기도설에 나타나 있는 각종 무기들, 그 그림을 갖다 잠깐 보면은요, 조선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한 이제 조선의 화학 무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요, 우리 역사넷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발췌한 이제 그림인데요. 이렇게 천자총통부터 시작해서 승자총통까지. 예, 승자총통은 천, 지, 현, 황 이후에 이제 개발이 된 것이죠. 신기전기, 화차라든가, 그 다음에 대장운전, 그리고 비격진천래, 대완구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예, 이렇게 이제 만화로 잘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승자총통 같은 경우 이제 저거는 이제 그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제 쓰였었던 그런 거고요. 또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아주 작은 형태의 총통도 이제 개발이 되는데요. 그 작은 형태의 총통이 뭐냐면 새총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는 지금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예. 이 새총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라면 권총의 전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요 권총과 관련된, 예, 새총통과 관련된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저강 건너편의 여진족 마을을 정탐하라는 명. 처음엔 평범한 동향 파악인 줄 알았다. 그러나 우리 앞에 간 채탐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었다. 말이 보이지 않는다. 원한캐들에게 말은 신발과 같은 것. 그 신발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알려야 한다. 여기서 저들을 막아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세종 19년 6월에 있었던 채탐자 김장 이야기를 모티브로 각색한 이야기야. 채탐자? 조선에 이런 부대가 있었어? 지금을 치면 적진을 정찰하는 특수부대라고 보면 돼. 사군과 육진에 배치돼서 여진족들 동향을 수시로 감시했지. 놀랍게도 현대 특수부대랑 비슷하지. 여진족 지역에 들어갈 때는 낮에는 은신하고 야간에만 이동하면서 정찰 잠복을 했어. 침공 징후를 파악한 다음에 이걸 보고하거나 여진족 동향 파악을 하는 게 주요 임무였지. 야, 진짜 뭐 특전사 네이비실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네. 그렇지. 이 때문에 여진족들도 채탐자들을 죽이기 위해 눈에 쌍심지를 켰어. 채탐자의 은신처를 습격하거나 유능한 채탐자 집을 습격해 가족을 죽이거나 하는 일이 기록에도 나와 있어. 야, 이건 뭐 완전 영화네. 그럼 그 채탐자가 썼던 그 조그만 총통은 뭐야? 세계 최초의 권총형 총통인 새총통이야. 새총통? 군기감에서 만든 새총통으로 시험하니 지니기와 쏘기에 모두 편리하였다. 비록 정탐꾼이 쓰기에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적과 서로 마주하여 싸울 적에는 말 위에서 많이 가지고 각자가 쏘면 매우 편리하고 유익하다. 위급할 즈음에는 어린이와 여자라도 가지고 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총통 150개와 필형전 1000개, 철전 1500개를 보내니 마땅한 대로 쓰고 필형전은 모방하여 만드는 것이 좋겠다. 어린이와 여자도 가지고 쏠 수 있다. 그만큼 다루기도 쉽고 간단했다는 거지. 아니 이게 잘해봐야 이게 볼펜보다 약간 더 큰 것 같은데 되려 13.8cm 정도? 그래 14cm도 안 되는데 이걸로 저걸 살상한다고? 말이 돼?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차세전이라는 화살을 꽂아서 쏘면 사거리가 200보, 그러니까 250m 정도 됐어. 물론 요즘 소총처럼 250m까지 날아가서 사람을 살상하는 건 아니었고, 기병이 마상에서 불을 다루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서 운용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근거리에선 상당한 살상력을 보여줬어. 시도 자체는 인정할 만하다고 봐. 그럼 저 집게처럼 생긴 게 권총 손잡이 대용 뭐 이런 건가? 철음자라고 총통을 끼워서 썼지. 원래 총통은 뒤에 나무를 끼워서 썼는데 워낙 작아서 이렇게 집게로 잡아서 쐈어. 그만큼 작았다는 거지. 남들 공용하기, 개인용 하기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세계 최초의 기병용 권총을 만들고 있었단 거지. 동서양을 망건하고 이 기병들이라면 짧은 총에 목숨 걸잖아. 그렇지. 카빈이란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거야. 만약 새 총통 30자루를 장전해 놓은 다음에 빠르게 적진을 치고 들어가서 한 발 쏘고 또 다른 거 꺼내가지고 쏜다면은 30발을 연사로 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 듣다 보니 조선 기병이 드라군처럼 보이는데? 근데 기병들한테 이런 권총을 쥐어줬을 때가 세종 시절인데, 이게 아무리 우리나라가 그 화력에 목맨 나라라고 해도 이때가 조선 초 아니야?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조선이란 나라가 세종이 앞에서 끌고 정조가 뒤에서 밀고 가면서 500년을 버텼다는 말이 있잖아. 조선이란 나라의 기틀을 만든 게 세종인데 그 기틀 중에는 화약무기도 있어. 이미 화약무기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 세종 22년 5월의 기록을 보면 당시 조선이 왜 화약무기에 집착했는지 잘 나와 있어. 4월 23일에 도둑이 평안도 여연 조명강 부자에 들어왔는데 미처 화포를 설치하지 못하여 사람과 가축의 노략질을 당하였으니 여러 해 화포를 훈련한 공적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 만일 미리 여러 가지 화포를 설비하였다가 적이 침입하거든 시기에 응하여 쏘면 10사람이 적 100인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도에 현재 있는 화포의 수와 아직 비치하지 않은 화포의 수를 조사하여 말해라. 세종 시절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면서 여진족들과 충돌이 계속 이어졌어. 그러니까 여진족들은 히트앤런 전법으로 소규모 부대로 치고 들어와 약탈을 하곤 바람처럼 빠져나갔지. 이걸 상대하는데 화포만한 게 없었던 거야. 10사람이 적 100인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화약 무기의 위력을 잘 알았던 것 같은데, 뭐 이때부터 화력에 집착하는 전통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 그렇지. 세종 시절 화기 발전사를 보면 우리 피 속에 면면이 흐르는 화력에 대한 집착, 그 뿌리를 확인할 수 있어. 아, 이게 뭐 세종 시절부터 화력에 집착을 했어? 집착의 정도를 넘어섰지. 진정한 화력 조선을 꿈꿨다고 해야 할까? 아, 진짜? 세종 26년 1444년 세종이 군기감에 명령을 하나 내려 대대적으로 화포를 개량하라. 그 내용을 보면 화살의 사정거리를 크게 늘릴 것, 한꺼번에 화살을 많이 발사할 것, 명중률을 높일 것, 화약 소모량을 줄일 것 등등이었어. 더 멀리,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야, 이거 진짜 뭐 화기 미덕 아니겠어? 이 당시 조선 화기 개발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한 번에 여러 발을 쏘는 거였어. 이걸 일발 다전법이라 하지. 일발 다전? 아, 그러니까 뭐 한 방에 여러 발 뭐 이런 말인가? 세종께서 자주 문 밖에 거두하시어 화포 쏘는 곳을 구경하시매 마음 쓰는 것이 지극하지 않음이 아니나 지자화포, 현자화포는 화약만 많이 들고 화살은 500보를 넘지 못하고 한 번에 화살 여러 개 쏘는 기술을 힘껏 연구하여도 끝내 성공하지 못한지라. 태종 시절부터 한 번에 여러 발을 발사하려고 시도는 많이 했었구만. 그건 좀 이해가 가네. 이해가 가? 그 당시에 재장전 속도를 생각해보면 발사 간격은 상당히 뭐 오래 걸릴 테고 화력 지속 능력도 뭐 좀 떨어졌을 테니까 한 번에 여러 발을 쏘는 게 한 발씩 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한 발씩 쏘면 명중률도 뭐 기대할 수가 없을 테고. 그렇지. 당시 총통에는 강선도 없었고 그냥 화약을 넣고 발사체를 쏘는 수준이었지. 뭐 그래가지고 그 일발 다전법은 실제로 성공을 했나? 성공했지. 그러니까 세종 시절에 조선의 화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병목을 사용해서 사정거리는 대폭 늘어났고 사용하는 화약량은 대폭 줄어들게 됐지. 덤으로 일발 다전법도 성공했고 대표적으로 사전 총통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름 그대로 화살을 4발 날리는 총통인데
세장전 4개 혹은 차세장전 6개를 놓고 쏘는 거야. 난 그 세종이나 문종 시절엔 신기전 같은 그 공용 화기 쪽에만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개인 화기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네. 개인 화기만 따져봐도 2총통, 3총통, 4전총통, 8전총통, 세총통 이런 것들 연구하고 개발해서 먼저 하드웨어를 완성한 다음 이걸 운용할 소프트웨어도 같이 준비했어. 1447년이 되면 총통일을 편성하는데 5명 편제에 1명은 장전만 담당시켜 연사 속도를 높이는 세세한 배려부터 시작해서 사표국을 세워 염초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까지 고민했어. 염초가 그 질산칼륨이지. 그렇지. 흑색 화약의 재료는 질산칼륨, 숯, 황을 75대 15대 10의 질량비로 섞어서 만드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게 질산칼륨, 즉 염초였지. 잠깐만. 이 당시 여든족이랑 일본은 화약 무기라는 게 없었나? 없었지. 당시 조선은 외인들에게 염초 제조법이 유출될까봐 외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해안가에서는 염초 제조를 금할 정도였어. 화약무기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 당시 조선의 그 주적이라 할 수 있는 여진과 외가 그 화약 무기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화약 무기를 준비하고 염초를 증강한 걸 보면 확실히 이 화약 무기에 대한 집착이 엿보이긴 하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총통 등무기라 정리할 수 있지. 조선 전기 화포 제조법과 그 규격 및 화약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전해져. 이뭔 말이요? 이게 1급 군사 기밀이라 보안은 철저했어. 이 때문에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지. 총통 등록의 내용도 병기도설에서 살짝 엿보이는 정도야. 야, 이거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전략무기 제조법 매뉴얼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진짜 뭐 보안에 신경 쓸 만하네. 이 전략 무기를 체계화하고 그 사용법을 정리한 게 바로 세종 시절이었다는 거지. 그 증거가 바로 총통 등록이지. 뭐 결론적으로 화력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거겠네. 그렇지. 자, 오늘은 여기서 그만 인사할까? 저 환장. 전 펜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유익한 우리가 조선의 무기, 조선의 총통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세총통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국조 오레이설의 병기 도설에 있는 각종 무기에 대한 사진들이에요. 총포류, 폭탄, 로켓 화기류들 이런 것들이 그 책에는 국조 오레의 설에 거기 병기 도설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같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이제 화기들, 총포, 총통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명나라에다가 원병을 요청하죠. 명나라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 그 원병으로 올 때 또 가지고 들어왔었던 국내 조선에는 없었던 그런 이제 무기들이 또 있었어요. 그 무기들이 바로 뭐냐면 이런 유형들이에요. 임진왜란 원병인 명나라가 올 때 가지고 오고 그때 가지고 온 그런 이제 무기들을 갖다가 무기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전수하거나 혹은 그들의 무기를 갖다 이제 보고서 다시 개발한 그런 유형들이 중백자 총통이라든가 호준포, 소위원포, 대장군포 이런 등등의 것들이 새롭게 또 명나라의 원병으로 들어온 이후에 도입이 된 그런 이제 총통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유형도 뭐 불랑기라고 하는 이러한 포죠. 포도 있었고요. 굉장히 멀리까지 쓸 수 있는 불랑기 자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총포들이 개발이 되고 또 활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유형들 또 앞에서 잠깐 임진왜란 때 실제로 이제 그 활용이 됐었다고 하는 소승자 총통, 천지현황 즉 천자 총통
부터 시작해서 황자 총통 이후에 개발이 됐다고 하는 소승자 총통, 예,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도 같이 한번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이제 해전에서 이제 활용이 됐었던 그런 총포죠. 이게 뭐야? 배가 짚지 않은데? 기아집을 한 채 업고 다니는 것 같아. 좌수사 영감, 위례포까지 접근하였소이다. 방포하라. 방포하랍습니다. 방포하라! 한 발 더. 방포하라! 이런 화약만 낭비했잖아. 적 앞에서 진중을 호랑태하는 놈들은 목을 베어버린다. 좌사 영감, 왜냐면 대담해 진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포를 물려라. 예? 비선에게 대선을 맡긴다. 대장순이 신호를 보냅니다. 화포장에게 알려라. 용머리 방포하라. 방포하라! 각종 총통류들이 맞았어. 쓰는 대선이 흔들린다. 백보 안으로 달려들어 일제 사격을 한다. 빠르게! 내라! 150보 전자포 준비. 전자포 준비. 방포하라. 가까이 오면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걸로 이제 써놓은 거지. 방포하라! 극장을 노려라. 야, 당포해전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새롭네. 근데 교전거리가 생각보다 좀 가깝지 않아? 가까워? 가까운가? 한옥수돈이 조총을 맞았잖아. 조선 수군이면 조총 사거리 밖에서 화포로 공격하는 게 주요 전술일 텐데 조총 사거리 안으로 접근했다는 게 조금 어색하다 이거지. 아니, 그건 사극이나 영화 때문에 원거리에서 싸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 조선 수군은 상당히 근거리에서 싸웠습니다. 잠깐! 조선 수군이 쓰는 대형 총통들의 사거리는 이 총통보다 훨씬 길지 않나? 반대로 외국의 조총은 잘 봐줘야 비거리가 300에서 400m 정도다. 이런 확고한 사거리 우위를 포기하고 저렇게 근접전을 한다? 그 비거리를 바다 위에서는 살리기 어렵다는 게 문제지. 바다에서 전투라는 게 움직이는 배가 움직이는 배를 쏘는 거잖아. 그렇죠. 요즘 한포처럼 안전기도 조종기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지. 그러면 멀리 날려봤자 맞출 수가 없겠구만. 그래서 적당히 맞을 만한 거리까지 접근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거예요. 적선이 200보 내로 접근하면 대중총통으로 사격하고, 적이 100보 내로 접근하면 조총을 사격하고, 적이 90보 내로 접근하면 사수가 활을 쏜다. 야, 200보면은 대충 한 240m잖아.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데. 일단 200보부터 대형 화포를 발사하고 100보 내로 접근하면 개인화기를 쏘고 10보 더 접근하면 활을 사용한다는 건데 사실 100보부터는 왜군도 일반 조총으로 반격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아, 이 결국 조선 수군이 대형 총통으로 일방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는 100보 이상 200보 미만,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100m 이상
200m 이하의 구간이었구만. 그래서 왜군들도 조총 사거리 100병정 가능한 거리까지 필사적으로 돌격하는데 판옥선 후진 속도가 외선 전신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지도 않았으니까 교전 거리는 정말 수시로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높지. 게다가 한 척도 아니고 여러 척이 진영을 이뤄서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걸 깃발과 북소리로 통제했다? 와, 진짜 뭐 지휘관 입장에서는 지옥이 따로 없었겠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항상 200보 딱 맞춰서 쐈다는 건 아니고 가끔은 총통의 사거리를 살릴만한 경우도 있었지. 앙골파 해전에서는 구키 요시타카 같은 외장들이 포구 안에 진을 치고 안 나왔거든. 아, 그러니까 관역이 멈춰 있었다 이런 말이네. 그래서 먼 거리부터 대장군전을 날려서 부셔버렸는데 그때 배에 꽂힌 대장군전이 아직도 구키 가면 가보라더라고. 그게 그 국립진주박물관에 전시된 적도 있었지? 아니, 맞아. 아무튼 이 조선 수군이 피해 없이 왜군을 상대하려면 저 100보와 200보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워야 하는데 결국 이 간격 안에서 총통으로 박살냈다는 소리네. 얘 박살까진 아니고 그것도 뭔 말이야? 대장군전 보고 조선의 대한 미사일이라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결국 무쇠촉을 끼운 게 40kg 조금 안 되는 통나무잖아. 뭐 그렇긴 하지. 그래서 폭발했다기보다는 물리적인 파괴력으로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었지. 뭐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러면 이 화포로 외선을 어떻게 상대한 건지 더 감이 안 오는데. 지자 총통의 무게가 150여 근이나 되며 현자 총통의 무게 역시 50여 근이나 되는데 이같이 물력이 남김없이 말라진 오늘에 각종 기구들이 한꺼번에 되지 않아 참으로 걱정입니다. 당시 화약의 재고량으론 이게 나무배가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쇳덩이나 통나무를 이게 계속 쏘기는 힘들었겠지. 아, 그러니까 이게 뭐 격침시키는 건 어려운 건가? 대신 불을 질렀지. 7월 6일에 한산 앞바다로 끌어내어 적선 63척을 불살라버렸다. 적선이 크게 이르자 순신은 스스로 수군을 거느리고 적중으로 돌격해 들어가면서 화포를 쏘고 50여 척을 불살랐다. 야, 뭐 기존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네. 조선 수군 하면 이 판옥선이나 거북선처럼 이 튼튼한 배가 화포를 난사하면서 전부 격침시키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태워버리고 나왔다는 얘기네. 그렇지. 저렇게 싸우다 보니 100보 이내의 조총 사거리까지 외선이 접근하는 경우가 이게 생각보다 흔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불가피하게 돌격이나 추격을 하느라 조선 수군 쪽에서 100보 이내로 거리를 좁히는 경우도 가끔 있었고. 그러면 조총이 막 날아왔을 텐데. 실제로 조선 수군이 외선에서 날아온 조총에 맞는 사례는 꽤 많았어. 왜군도 승기를 잡으려면 이런 근접점을 노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사격전을 펼쳤지. 한참 싸우고 있는데 적의 편안이 이순신의 어깨에 맞아 등을 관통하였으나 이순신은 여전히 활과 화살을 쥐고 독전하였는데 전쟁이 끝나고서야 사람을 시켜 칼끝으로 철한을 파니니 온 군사들이 비로소 알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순신 장군이 전방에 나서서 독전했던 해전이 3번 있었어. 사천, 명량, 노량인데 이 3차례 전방 지휘 도중에 2번이나 조총을 맞았어. 그러니까 조총에 맞을 정도면 외선과의 거리는 대략 100m 안쪽이었을 거야. 전투의 결과는 압도적이지만 전투가 결코 쉬워서 압승을 한 건 절대 아니었다 이건데, 야, 그러면 수군은 조총 공격을 어떻게 막았다는 거야? 본격적인 해전 위에 만들어진 판옥선 덕을 봤지. 이전에는 베이 제도로 두꺼운 널판지를 썼기 때문에 매우 두텁고 견고하였음은 물론 높이도 큰 가옥에 서 있는 것과 같았으며 방패 역시 매우 두터워서 철안이 뚫지 못했으니 이것이 바로 외적이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 장수들은 노출을 피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왜군도 평범한 조총 외에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으니까 배와 방패가 튼튼하다고 해도 근접전 상황에서 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지. 녹도만호 정운의 사례가 전형적이야. 충견이 아래기를 이순신 진중에 정운이란 사람이 그 대포를 맞고 죽었는데 참나무 방패 3개를 관통하고도 쌀 2석을 또 뚫고 지나 정운의 몸을 관통한 다음 선장으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포? 아마 대조총 이야기 같아. 그러니까 사거리 길고 위력도 좋은 총기를 따로 동원해서 이 조선 수군의 장수들을 늘었다 이거지? 그래서 나온 게 소승자나 소소승자 총통이야. 소승자 총통?
아침에 출발하여 곧장 당포 앞 선창에 이르니 외적의 20여 척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다. 우리 외가 둘러싸고 싸우는데 변정은 대소승자 총통을 비오듯 난사하니 외장이 화살에 맞고 떨어졌다. 초기조총 복제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형태도 구조도 굉장히 많이 다른데? 저건 또 언제 만들었대? 김제가 제조한 승자총에는 대중소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김지의 사망 추정 시기가 이 미탄 난 이전이니까 이 조총보다 훨씬 빨리 만든 거잖아. 소승자 총통 유물에 새겨진 명문의 제조 시기를 봐도 임진왜란은커녕 대마도주가 조총을 진상하기 한참 전인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 조총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건 거의 확실하지. 이전까지 총통의 특징인 죽절은 사라지고 구경은 작아지고 구경장은 길어지고 가늠자와 가늠새가 생기고 면척식계 머리판도 있고 개발 시기도 흥미롭지만 이 조선 총통 중에서 이 명중률에 초점을 맞춘 개인 허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 그리고 소승자 총통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소양자 총통 같은 사례를 보면 조선인들도 가늠자 가늠새를 통한 조준선 정렬 개념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 소승자 총통을 한 번 쏠 때 들어가는 화약은 이 승자 총통의 3분의 1, 장전하는 철안의 개수도 이 승자 총통의 5분의 1이니까 화력 자체는 확 줄었겠구만. 하지만 필형 목전을 쏘는 승자 총통만큼 날아갔다고 하니 사거리와 명중률에 집중한 설계인 거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추리해보자면 소승자 총통은 승자 총통보다 먼 거리에 있는 목표 하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근접전 도중에 왜군 지휘관이나 신호수, 구조물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승자 총통보다 훨씬 효과적인 무기였을 거야. 두 차례 당포해전 말고도 조선수군은 근접전 상황만 되면 항상 외선의 급소를 노렸거든. 당포에 이르러 외선을 만나 크게 싸웠다. 이때 또 선루 위에 적장을 쏘아 죽여 그의 수국을 취했으며 외선 30척을 밀어붙여 격파하니 적이 대패하여 육지로 올라 도망하였다. 18일의 싸움에서 금빛 두구에 붉은 갑옷을 입은 자가 크게 외치면서 노를 저쪽하다가 비령전을 맞고 곧 배 안에 엎어졌다. 이 조선 수군이 왜군 지휘관이나 무각을 노리고 쏘는 게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얘기구만. 그러니 활보다 사거리가 길고 승자 총통이나 대형 총통들보다 훨씬 잘 맞는 소승자 총통 같은 무기는 수군에게 상당히 중요했을 거야. 조선이 고성능 조총을 국산하기 전까진 말이지. 이전에 있던 총통을 개량해서 이 근거리 적용용으로 썼다는 건 진짜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 같아. 다들 조선을 활의 나라라고 하지만 구리도 화약도 모자라는 살림에서 이 수준까지 연구하고 발전시킨 건 이게 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이 지점에서 이 총통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 조선의 역사를 말할 때 임진왜란을 두고 정기와 후기로 구분하잖아. 임진왜란 자체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국방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으니 말이야. 조선 전기의 소형 총통도 그런 거지. 임진왜란을 통해 마지막 불꽃을 불태웠지만 더 이상 개인하기로서 의미를 찾기는 어려워진 거야.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지. 총통에서 조총으로 이 화약 무기의 세대 교체가 이뤄졌으니까 말이야. 조선은 또 다른 화력을 찾아낸 거지. 네, 잘 보셨습니까? 2021년에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조선무기 특별전을 갖다가 열면서 만든 영상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무기는 싸움이나 전쟁, 사냥 등에서 대상을 살상하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또 쓰이는 도구를 갖다 말하고, 현대에서는 불, 화약의 힘을 이용하지 않는 냉병기, 그리고 불과 화약 및 폭발력을 이용하는 화기, 이렇게 구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약은 열, 전기, 충격 따위의 가벼운 자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연소 또는 분해 반응을 일으키면서 높은 온도의 열이나 압력을 가진 가스를 발생시켜서 대상물을 갖다 파괴시키거나 또는 추진 따위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합물이거나 또는 혼합물로 중국 당나라 시절에 연단술에서 발명이 된 손사막 의원에 의해서 발명이 된 그런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약 무기에는 흑색 화약의 경우에는 염초, 황, 숯 등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서 제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우리 살펴봤고, 발사체 무기로는 주화, 신기전, 신기전 화차, 변이중 화차 이런 것들을 같이 영상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총통 및 포탄과 관련해서는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고, 새총통, 권총의 역할을 하는 새총통이라든가 또 승자총통, 비격진철레 등 다양한 무기들이 조선시대에도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본 내용들, 참고한 자료는 뭐 앞에서도 같이 이야기가 됐었던 박영환 교수님의 여러분이 지은 역사를 읽는 우리 과학기술 외에도 과학사랑 문중양 스커 박사가 지은 다양한 그런 서적들, 또 우리 역사 및 문화유산 관련해서 유튜브 동영상 자료, 또 신문 방송의 각종 보도 자료들이 참고가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관련 논문이라든가 세미나 자료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차 강의를 잠깐 소개를 한다면, 다음 주차가 이제 12주차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의학과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우리나라의 의술은 어떻게 발전이 됐고 어떻게 과학적인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